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질문은 철학의 핵심 분과인 인식론, 즉 에피스테몰로지의 심장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매일 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는 그 삶의 본질, 근원, 범위, 그리고 한계를 묻습니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지식을 정당화된 참된 믿음으로 정의했습니다. 영어로 Justified True Belief, 줄여서 JTB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그것이 실제로 참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합당한 이유, 즉 정당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 특히 정당화의 본질을 두고 철학사는 거대한 논쟁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삶에 도달하는 길을 두고 벌어진 이 지적 여정은 우리 사유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론입니다. 확실한 지식의 근원은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대륙 합리론, 즉 레셔널리즘이라 불립니다. 17세기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흐름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론적 회의를 통해 단 하나의 확실한 명제를 발견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데카르트에게 이 명제는 감각 경험이 아닌 이성적 직관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모든 지식의 아르키메데스적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신의 존재와 외부 세계의 존재까지 연역적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합리론자들은 선엄적, 즉 에이 프라이오리 지식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수학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인 지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삶의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삶의 핵심은 외부 관찰이 아니라 내면의 이성적 성찰과 논리적 추론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론입니다. 합리론에 맞서 영국의 철학자들이 정반대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존 로크, 조지 버클리, 그리고 데이비드 휴미 대표적입니다. 이는 영국 경험론, 즉 엠피리시즘입니다. 존 로크는 인간의 마음이 태어날 때 빈 서판, 즉 타블라 라사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감각 경험을 통해 이 서판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경험론자들에게 선엄적 지식은 동어 반복에 불과합니다. 세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은 모두 후험적, 즉 에이 포스테리오리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휴은 경험론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인과관계나 귀납의 원리조차 정당화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경험은 오직 습관적 연상만을 줄 뿐 필연적 지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식론적 회의주의, 스캡티시즘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칸트의 종합입니다. 합리론은 이성의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험론은 회의주의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는 합리론과 경험론 모두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지식이 경험이라는 내용물과 이성이라는 형식의 결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이는 종합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빈 서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감각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조직합니다. 이때 시간, 공간, 그리고 12가지의 범주, 즉 카테고리라는 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즉 물 자체 또는 노우메나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식 틀 안에서 구성된 현상, 즉 페노메나로서의 세계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칸트는 삶의 가능성을 구출하는 동시에 인간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그었습니다. 네 번째는 게티어 문제입니다. 칸트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지식은 정당화된 참된 믿음, 즉 JTB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정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63년 에드먼드 게티어라는 철학자가 짧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수천 년 된 정의의 치명적인 균열을 냅니다. 이것이 게티어 문제, 즉 게티어 프라블럼입니다. 이는 정당화된 참된 믿음을 가지고도 지식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멈춘 시계를 보았다고 가정합시다. 우연히 그 시계가 정확한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확한 시각이라는 참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계를 보았다는 정당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그 시각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아니요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연히 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JTB 정의가 지식의 충분 조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철학자들은 정당화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재주의와 외재주의의 대립입니다. 게티어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의 네 번째 조건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인식론을 내재주의, 즉 인터널리즘과 외재주의, 즉 익스터널리즘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논쟁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정당화하는가? 라는 질문의 핵심을 다룹니다. 내재주의는 정당화의 근거가 인식 주체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내가 왜 그것을 믿는지 스스로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는 직관에 부합합니다. 반면 외재주의는 정당화가 반드시 주체의 내적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외재주의인 신빙주의, 즉 릴라이어빌리즘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신뢰할 만한 인지 과정을 통해 산출되었다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시각이나 건전한 추론 같은 과정입니다. 주체가 그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이 관점은 어린아이나 동물의 지식을 설명하는 데 용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아는지 모른 채 안다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듯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회의주의의 귀환과 맥락주의입니다. 이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회의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어떻게 아는가? 혹은 우리가 통 속의 뇌, 즉 브레인 인어벳이 아님을 어떻게 아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통 속의 뇌이고 모든 경험이 슈퍼컴퓨터로 주입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원천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회의주의에 맞서 최근 인식론자들은 맥락주의, 즉 컨텍스추얼리즘을 제시합니다. 맥락주의에 따르면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식으로 인정되기 위한 정당화의 기준이 변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내 손이 여기 있다고 말할 때 나는 그것을 압니다.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학 강의실에서 통 속의 뇌 가설을 논의하는 엄격한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일한 증거로도
나는 내 손이 여기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언어적 실천과 탐구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철학의 역사는 하나의 단일한 답변으로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의 확신에서 출발해 경험의 한계를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인식의 주관적 구조를 발견하고 알 개념의 복잡성과 씨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데카르트와 로크가 찾고자 했던 절대적이고 확실한 토대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 인식론은 지식이 확실성의 보증수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신뢰할 만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맥락에 따라 정당화되는 실용적이고 역동적인 성취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탐구는 지식, 개념 정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우리 자신의 인지적 한계, 그리고 진리를 향한 열망을 성찰하게 합니다. 철학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질문의 진정한 가치는 최종 답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을 붙들고 사유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삶의 지도를 그리는 이 여정은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모험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